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이 얘기를 하려고요. 이제 반도체는 잘 나가는데 블라인드 글에서 한 걸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막 통계나 이런 거는 안 갖고 왔고 저도 왜냐면 이걸 주변인들을 통해서 많이 체감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그냥 가져와 봤는데 어떤 분이 이제 글을 썼는데 이 부분이 금융 쪽 또는 이제 그 마트 쪽 기업에서 데이터를 좀 보는 파트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글을 썼는데 뭐라고 쓰느냐. 코스피는 9천 찍고 다들 돈 벌었다는 분위기인데 체감 실물 경제는 진짜 박살난 느낌이다. 근데 이게 저 주변을 보면은 뭐 사업체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안 좋긴 해요, 지금. 물론 뭐 반도체는 예외. 나는 마트 쪽 데이터 계속 보는 업무하는데 원자재 가격 이거 맞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정말 미친 듯이 오르고 축산물 가격도 굉장히 비싸졌고 30% 이상 상승했다. 이건 뭐 당연히 유가의 상승으로 인한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일 거예요. 우리나라 돈 풀린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질병 영향으로 개체수 자체가 줄어든 것도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소비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됐다. 이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분들은 훨씬 더 지금 힘든 상황이고 요즘에는 이런 얘기도 안 나오잖아요. 약간 뉴스에서 이쪽을 많이 안 다루더라고. 서민 경제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해. 그리고 막 환율이 엄청 올라가서 이게 물가가 엄청 막 자극을 하고 이런 얘기도 언론에서 많이 안 다루는 느낌이 좀 있어. 자, 어쨌든 그런데 소비는 줄어드니까 매출도 당연히 커머스든 아니면 일반 자영업 쪽이든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여기도 언급이 나오는데 환율까지 올라서 해외여행도 사실상 포기하게 됐음. 근데 이 와중에도 해외여행은 또 많이 가시긴 했어요. 저도 이 부분 보고 한번 확인해 봤는데 뭐 통계상으로는 조금 줄긴 했어도 비슷해요. 작년까지만 해도 다들 경제 어렵다고 해도 솔직히 크게 체감은 안 됐는데 올해는 진짜 다르다. 근데 진짜 주변에서도 업체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고 제가 몇 번 꾸준히 정기적으로 다뤄드리지만 법인 파산이나 회생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통계적으로 신청하는 게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소비 줄이고 지출을 아끼게 되는 거 보면은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해서 떼돈을 버는 분들이 한쪽에 있고 한쪽은 정말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든 상황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댓글들 좀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이게 차이가 커요. 지금 일단은 한번 볼게요. 이 형 말이 맞냐? 난 전혀 체감이 안 된다. 돈 자체가 너무 풍족하다고 느껴진다. 네, 전형적인 지금 K자형 양극화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주식으로 돈 복사되니까 지출은 늘고 그냥 풍족하다 이거 말고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와요. 왜냐면 제 주변에서도 그동안 그 저축을 하고 돈을 모아서 시드머니를 마련해서 주식도 투자하고 부동산도 사시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요즘 너무 좋거든. 왜냐면 자고 일어나면 돈이 복사가 돼 있어. 거기다가 점점 더 잘 되고 몸으로 체감이 되고 근데 오히려 그분들의 걱정은 뭐냐. 나는 5억 벌었는데 옆에가 10억을 번 거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포모가 오는 거지. 그게 아니고서는 이제 주변에서 기본적인 시드머니 있고 투자를 하던 분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성과를 어느 정도 올린 것 같아요. 문제는 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이제 부동산 시장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들 입장에서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 이건 지옥이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에서 전세값이 오르고 월세값이 오르고 매매가가 올라. 근데 잡히지도 않아. 거기다가 나는 삼전 주식인 하이닉스 주식도 없어. 근데 삼전하고 하이닉스로 돈 버는 옆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보일까?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시뮬레이션에서 상상을 해보다 보면은 진짜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지금 빚을 져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들어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지금 사실 저는 조금씩 줄여나가야 된다는 입장이야. 지금은 조금 더 가긴 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근데 어쨌든 지금 사람마다 느끼는 체감 상황과 세상을 보는 그 관점이 너무 달라지는 게 실제로도 그런 거예요. 실제로도. 그래서 내가 느끼는 부분하고 실제 세상이 돌아가는 게 지금 괴리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뒤늦게 들어갈 바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렇긴 해요. 근데 그분들이 뒤늦게 들어가서 진짜 막 전 재산 빚져서 들어갔다가 또 망할 수도 있어가지고 자 어쨌든 그래서 자 글 쓰니 글 제대로 읽은 거 맞냐 너 기준이 아니라 사회 전체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다. 나도 수억 벌었지만 주변 자영업자 친구들 물어보면 이전보다 경기 안 좋아진 건 맞아. 제가 한번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한번 얘기 드렸죠. 주변에서 유흥 쪽 관련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는데 유흥 쪽도 안 좋다는 얘기가 들리긴 하거든요. 유흥도 안 좋다. 술 소비량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노래방이라던가 막 이런 것도 많이 줄었다는 얘기가 좀 돌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얼마 벌었는데 이런 얘기 꼭 나오죠. 돈 자체가 너무 풍족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얼마 벌었냐 이렇게 당연히 질문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산은 지금 예전에 열심히 모아놨던 분들은 지금 잘 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만약에 모아놓은 돈이 없는 분이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 거다. 자, 진짜 실물 경제 이따위인데 여기에 증세를 하겠다는 정도는 미친놈들. 네, 요런 이제 답이 나오죠. 사실 증시가 좋은 거지 실물 경기로 이게 파생은 되지 않고 있긴 해요. 그리고 채권 시장 쪽으로 돈이 안 도니까 금리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그러면은 채권, 이런 금리,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부동산으로 증세는 하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될까? 지금 월세가 원래 미쳤는데 지금 부동산 증세 보유세 늘리면 이것도 어떻게 될까? 이거 뻔한데. 자, 근데 매번 10에서 30% 증세로 남은 70%인데 현금 뿌리고 말도 안 되는 복지를 편다. 저희가 맨날 그런 얘기 하죠. 저는 이제 현금 주는 정책 자체가 무조건 쓰면 안 된다는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기 침체 시기거나 이런 리스크가 있는 시기에서는 그렇게 정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좋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이거는 일시적인 방책으로 쓰는 거지 이거를 계속 할 수는 없는 건데, 이걸 이제 하는 거는 조금 신중히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죠. 맞음, 서울에 집이 있던가 삼전환익으로 5억 이상 벌었다. 이게 그 서울, 좀 이따가 제가 그 부동산 관련해서 얘기 드릴 건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작년 말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작년 한 10월 정도 기준으로 봐도겠다. 작년 10월 기준으로 놓고 지금으로 봐도 8, 9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11억에서 12억이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흔히 15억에서 20억 이상은 좀 다른 영역이 됐으니까 제가 그냥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데, 예를 들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정말 자수성가 기준으로 봤을 때 돈을 모아서 집을 사는 거에 저는 기준치를 한 10억으로 봤어요. 사실 10억도 힘들어. 원래는 한 6억으로 봤었는데, 이거를 지금 그러니까 8, 9억짜리가 12억, 13억이 되면 사실 이제는 서민 아파트가 아니에요. 사실 이젠 서민용이 아니야. 중산층용도 아니야.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삼전환익으로 진짜 아까 지금 이 댓글처럼 5억을 벌지 않는 이상 이거는 중산층도 접근이 안 돼. 이거는 지금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근데 상대적으로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는 서울이 싸다고 그거는 본다고 말을 쓰면 드렸지만, 사실 이제는 중산층이 건드리기 어려운 시장이 돼가고 있는 거죠, 서울이.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달러 자산이 있는 거 아니면 병에 되는 중이다. 이제 특히 지방 쪽은 분위기가 매우 안 좋다. 수도권이나 지방 가면 근데 일 알려줘서 감사. 댓글 다신 분이 있었고. 근데 이 말 자체는 맞아요. 경제가 좋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맞는데 늘 유사일의 경제는 어려웠어요. 근데 이번은 좀 저는 양극화의 그냥 표본을 이미 전전 정부에서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뭐 삼전닉스랑 현차 빼면 코스티 아마 3천 후반, 4천 초반일 거예요. 실제로 삼전닉스를 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제 했더니 한 4천 후반대가 나온대요. 4천 중반에서 후반대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자, 특히나 이 정권 기조를 봤을 때 원화 가치는 더 떡락할 예정이다. 이거는 뭐 확실하죠. 그러니까 원화 가치는 무조건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게 지속이 되면은 뭐 아무래도 서민 물가는 거의 잡을 수가 없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대학 시절에 멘토링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멘토링 하던 친구가 그래도 유수의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정도는 아니지만 소위 말하는 50대 대기업에 들어가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그 친구의 여자친구도 또 대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커플이 둘 다 대기업에 다녀요. 그래도 문과 출신인데 되게 열심히 산 거예요. 되게 잘했어요. 제가 봐도 열심히 살았고 회사도 좋은데 들어갔고 해서 잘 살고 있거든요. 열심히 사는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 지금 부동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해서 제가 부동산 할 수 있으면 무조건 결혼을 그 친구랑 빨리 하고 돈을 합쳐서 부동산을 하나 해놔라.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대기업에 다니긴 하지만 지방에서 근무하거든요. 근데 이게 방법이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도 도입을 했지, 못도 했지 하니까 대출 규제를 잡지, DSR도 굉장히 엄격하게 보지, 두 명이 합산하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서울 쪽에 집을 살려고 이제 지금 만약에 알아본다.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게 대기업에 커플이 다녀서 돈을 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을 사기가 어려워졌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실이 굉장히 냉혹한 거죠. 자, 경제가 좋다는 말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긴 하다. 뭐 해서 쭉 얘기가 나오고 끝났어요. 자, 그러고 이제 제가 부동산 오른 거를 이제 일단은 이거는 서울 아파트를 전제로 한 거예요. 일단은 서울 아파트를 전제로 한 건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저는 이런 수치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를 못하겠는데 72주 연속 상승이에요. 72주. 16.7억입니다. 20개구가 전고점을 돌파했다. 그러니까 25개잖아요. 서울이 이제 자치구가 25개인데 20개가 전고점을 돌파했어요. 그리고 단순히 돌파한 게 아니라 지금 서울이 평균 아파트가가 얼마냐면 16.7억이에요.
2021년에 고점이 있었죠. 그랬다가 2022년에 한번 이제 30% 가까이 떨어졌는데 2021년 고점 대비해도 지금 몇 퍼센트다? 20%가 올랐어요. 정말 그때 2021년에 정말 돈이 풀렸을 때 사셨어도 지금까지 팔지만 않고 가만히만 들고 있었어도 20% 수익은 올리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치구별 주간 상승률을 보면 지금 외곽 지역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도봉, 성북, 구로가 0.46, 0.410, 강남구가 0.35, 송파구 0.29, 서초구 0.29.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냐면은 이제는 강남 3구 그동안 잠깐 쉬어갔던 데 있잖아요. 뭐 마포, 그다음에 강남 3구, 분당 막 이런 데가 좀만 더 있으면 다시 오를 거다. 왜냐면 이게 외곽 쪽이 이렇게 오르면 외곽 쪽에 대비해서 강남 막 이런 송파 막 이런 데 보면 싸 보이거든요. 동탄은 당연히 반도체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니까 오르는 것도 맞긴 맞는데 동탄 가격을 보다 보면 지금 강남 가격이 싸 보여요. 지금 진짜로 상대적으로 보면은. 왜냐면 지금 동탄에서 좀 괜찮은 신축 중에서 막 25억, 20, 막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봤을 때 강남 들어갈 만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약간 점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이제 15억하고 25억 이상의 이제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점점 어차피 지금 현금으로 사시는 분들이 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점점 오히려 상대적으로 강남 3구가 싸 보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동탄을 보면서 동탄에 물론 이제 GTX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되게 큰 장점들이 많지만 이게 이쪽으로 하면서 오르면은 결국에 다시 중심지가 또 오르고 막 이런 게 반복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저는 이게 굉장히 무서웠는데 이게 보면은 자치구별 전고점 회복률인데 도봉구는 지금 회복을 못했어요. 그 고점 21년에서 22년 최고점 찍었을 때 대비해서 85%예요. 송파, 강남, 용산, 서초, 성동 이쪽 보면은 거의 다 130. 을 넘어요. 그러니까 21년 고점 대비해서도 30% 이상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30대 매수자는 이거는 뭐 계속 많이 통계에서 나왔었지만 이제 30대 매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1.5% 매수다. 매수 증가율이 높고 이거 25년 맞다. 작년 그거를 해가지고 한 거라서.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매수율을 30대 매수자 기준에서는 이게 계속해서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게 지금 현재 최근 가격이 아니라 이건 이제 30대 매수자 분석이라서 이게 좀 따로 나온 거고요. 그리고 집값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공급은 없고 전월세난은 심하고 30대 영끌은 재점화되고 증시 호황 유동성까지 유입이 된다. 이러면은 이제 완벽한 이제 부동산값 상승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죠. 자, 그래서 강남권하고 용산은 단기 급등은 부담된, 저는 계속 오히려 이걸 역으로 생각해요. 이거는 제가 뉴스 기사를 요약을 한 건데 저는 역으로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외곽권으로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외곽권이 증가율 속도가 높은데 그 다음은 또 이쪽으로 온단 말이죠. 지금은 15억 이하가 확실히 집중이 되고 매수 수요가 몰리는 건 당연히 맞는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오히려 상대적으로 외곽 지역이 오르는 속도에 비해서는 지금 강남 3구나 용산 마포 막 이런 데가 상대적으로는 그래서 점점 싸 보이는 느낌이 있다. 자, 그래서 뭐 공급 로드맵을 명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계속 궁금한 게 정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정비 사업 관련해서 대출을 풀어줘야 되는데 대출을 풀어줄까? 지금 오늘도 아까 저기 또 대출 잠근다고 MCG, MCI 뭐 해가지고 더 잠그고 거기다가 벌써 지금 대출 총량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가계대출이든 뭐 주택담보대출이든 그 총량 한도 제한이 계속 심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통계를 보는 걸 좋아하고 하니까 이게 부동산 통계도 항상 보는데 이게 무서운데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내 애가 30살이 됐을 때 정말 자기의 능력으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 제 기준으로 봐도 제가 그냥 막차일 것 같아요. 지금 정말 잘 봐주면은 30대 초중반, 그러니까 부모님 도움 없다고 가정했을 때 30대 초중반이 지금 그래도 서울의 아파트에 접근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일 것 같아. 한국이 주거비가 싸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른 대도시랑 비교해서 싸다는 건데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은 어차피 서민과 중산층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서민과 중산층이 사는 곳이 아닌 곳이 됐고 서민과 중산층이 사는 지역은 일종의 슬럼화가 됐어요. 다 지역별로 서민하고 부자가 이제 나누어져서 모여서 살게 된 현상. 사회 갈등이 좀 심해지겠죠. 사회 갈등이 심해지되 계층의 사다리는 막힐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제가 이거는 그냥 솔직히 제가 대학을 다니고 지금 변호사를 하면서 느끼는 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가난하다가 돈을 번 사람들이 넘을 수 없는 장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었다가 넘으려고 할 때 그 느껴지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이게 제 경험상으로는 능력이 아니라 능력은 쌓을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취향이나 문화나 이런 걸 이해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인간에 대한 이해랑 통찰하고 연관이 되는데 처음부터 자라는 커뮤니티에서 지역이 분리돼 있고 내가 사는 지역과 그 부유층이 사는 지역이 분리돼 있는 경우에는 매번 살면서 부딪히면서 불편함을 겪게 돼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 불편함을 겪는데 그게 무엇으로 인한 불편함인지를 몰라요. 왜냐면 내가 사는 세상하고 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이게 정답이었거든. 내가 어떤 모임에 갔거나 어떤 다른 데를 갔는데 거기서는 통용되지 않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회를 아예 보는 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어설프게 무슨 막 그 주변 친구들이 무슨 뭐 이런 게 좋다더라 막 이런 얘기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힘들어요. 아파트 값은요. 왜 각국의 대도시에서 지금 아파트가 거의 권력이 됐느냐. 이거는 지금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백만장자인데 집 한 채 들고 있는데 백만장자가 된 거예요 지금 다. 미국도 그러고 한국도 그렇고 그렇게 됐잖아요. 예를 들면 잠실에 집 한 채가 있다. 그러면 지금 30억 40억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런 상황이 돼버렸고 지금 서울에 이 정책으로 계속해서 가게 되면은 서민하고 중산층은 사실 서울에서 버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비거주일 주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유세 높일 것 같고 대출 금리도 올라가죠. 대출 한도도 낮춰놨죠.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들어간 다음에 버티지도 못해 지금. 종합부동산세 지금 얘기 또 나왔거든요. 종합부동산세 건드리겠다 등등등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종부세도 건드리고 만약에 일반 보유세도 건드린다? 그럼 사실 못 버텨요. 지금 소득이 높은 사람들 아니면 못 버텨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서울에서 생존하려면 월천은 기본으로 넘어야 돼. 그러니까 월천을 부부가 합산해서든 그래도 월천은 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세금 내고 대출빚 갚고 대출 많이 받아서 뭐 예를 들면 원리금으로 400, 500 나간다. 예를 들어서 400, 500 나가는 상황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400, 500 받고 아니면 300 뭐 한 6억 최대치로 받으면은 금리 5%로 가정하고 그러면 이제 3천이네. 250 정도 되긴 하네. 이자로. 원리금으로 상환하면 한 400 정도 될 텐데 그러면은 그 돈을 갚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애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거기다가 보유세까지 내야 돼. 그러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유세까지 내야 되면 월천으로도 못 버텨. 솔직히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제 월소득이 높지 않으면 못 버티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서울 부근 근처는 이제 중박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지금은 뭘 해야 되는 시기냐면 우리가 객관적인 현상을 이해하고 적응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생존을 해야 되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저희 동생한테도 그러고 제 동생의 지인인데 뭐 어디 또 뭐 부동산 들어가고 싶다면 같이 또 검토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지금 어떻게 해야지 내가 지금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리고 그런 걸 생각해야지. 보유세를 올렸을 때 이 논점으로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유세를 올리면 뭐가 될까요? 새로 사는 사람도 보유세가 올라가잖아요. 결국에 보유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의 세상이 되는 거야. 일반적인 서민 중산층이 집을 샀을 때 보유세를 감당 못할 거란 말이에요. 대출도 갚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사지 말라는 얘기잖아. 근데 막 요즘에도 희망회로 돌리시는 분들은 그 보유세 올리면은 뭐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이거는 안 돼. 이 정책으로는 진짜 성공한 적이 없어요. 이게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정치 뭐 한쪽으로 편향돼 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정치가 아니라 집값이 오르는데 그러니까 이러면은 뭐가 되냐면 고정 수입하고 근로소득이 중요해지는데 이게 지금 무서운 게 뭐냐면은 그 고정 수입이 지금 꼬박꼬박 나올 수 있는 업계도 한정되기 시작을 했고요. 왜냐면 지금 전반적으로 다른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잘 버틸 거야. 그러니까 동탄이나 이런 데 당연히 뭐 저기 반도체 쪽에 회사에 다니는 분들이 그쪽에 집을 사고 이런 게 너무나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가고 그다음에 그 제 친구도 이제 이천 하이닉스 그쪽 이천 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출퇴근을 하는데 셔틀버스로. 근데 그 친구도 그 얘기 하더라고. 이번에 뭐 이천 쪽에 셔틀버스 서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아파트 뭐 송파나 막 이런 쪽에 하나 사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쪽에 또 셔틀버스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지 사면 좋지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래는 본인도 그 이천에다가 집을 살려고 했대요.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으면 그냥 이천에서 그냥 직주 근접으로 해서 어차피 이천도 좀 오르긴 할 거예요. 그 근처는. 그쪽으로 그냥 올라서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과급도 예정이 좀 돼 있기도 하고 그쪽으로 또 사겠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뭐 이미 있는 친구들도 많고 보유세 적용 이유가 은퇴한 사람들 집 팔고 나가는 거. 그러니까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거 논문도 찾아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부동산 관련 미국의 논문들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저는 요즘에 언론을 안 보는 이유가
소위 말하는 심도 있는 내용은 없다고 봐야 돼요, 사실. 예, 그러니까 저는 언론에서 다루는 내용 중에 심도 있는 내용은 거의 없어요, 이제. 그나마 그걸 다루는 게 다큐멘터리나 좀 유튜버들 중에서 좀 그래도 그런 걸 다루려고 하는 사람들만 다루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지 언론에서 뭐 이런 정말 구체적으로 뭐 논문을 갖고 와서 설명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더 이상 사람들이 보지 않아.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진 거죠. 서울에 계속 올리고 집값이 오르는 거 규제로 잡을 게 아니라 지방의 젊은 들이 있어야 명부에 좀 집값도 잡고 지방도 소외받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 말도 말씀 맞는데 이게 여성분들 중에서 서울 쪽이나 이런 거주를 좀 선호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올라오시죠. 맞아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나온 유튜브 볼만한 거예요. 저도 미국, 유럽 이런 거 많이 봐요. 시집 가려고 올라가는 건 아니고 보통 서울 경기권에 여성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 쪽은 제조업이나 이런 게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반도체 공장 광주에 짓는다는 집값 오르나요? 근데 물론 반도체니까 또 돈 벌려고 가긴 갈 것 같은데 광주면은 원래는 그 반도체 쪽 인력 수급하는 게 원래 쉽지는 않았는데 어떨지 모르겠네. 살짝 립서비스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저도. 아까 막 인성이나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또 객관적인 조건도 아예 너무 차이 나면 또 나중에 또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그래서 가끔 얘기하는 게 여자분들한테 조언 드릴 때는 연애를 많이 안 해본 순수한 전문직을 골라라라고 얘기를 하긴 하거든. 그 대신 이제 제가 이 조언을 하는 여자 진짜 좀 괜찮은 여자일 때 이 조언을 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또 악용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자분들 중에서 전문직을 만나고 싶은데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순수한 의도라기보다는 그냥 저 남자 해서 이제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의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 좀 있죠. 그다음에 요게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게 상당히 흥미로워서 순자산 3천만 달러 있죠. 이제 지금 우리나라 환율로 치면 460억 정도 되는데 이상 부자가 1년 새에 14.4%가 급증을 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반도체나 AI 산업 쪽에서 굉장히 주식이나 이런 가격들이 올라가면서 부의 증가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분석이 좀 나오고 있고 서울의 경우에는 고액 자산가는 36.3%가 증가를 했대요. 12대 도시 중에 최고 증가율이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겠죠. 이제 반도체 주식이 굉장히 급상승하면서 코스피가 올라서 그런 것도 있고 부동산 값도 올라서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서울의 경우에도 고액 자산가가 12대 도시 중에 가장 최고 증가율이다. 이런 거 보면은 서울에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는 하죠, 사실은. 그쵸? 들어올 수 있다면. 서울의 고액 자산가가 계속해서 큰 폭으로 증가 중이고 최상위층과 하위층의 자산 격차도 갈수록 벌어진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보고서에서는 UHNW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말로 치면 울트라 하이 넷워스라고 해가지고 초고액 자산가입니다. 3천만 달러로 기준을 잡았어요. 3천만 달러. 자, 발표 주체는 이제 알트라타라는 자산 정보 분석 업체가 발표를 한 거고요. 여기서 보면은 핵심 수치를 보면 1년 새 이제 14.4%. 그래서 전 세계에 그러면 3천만 달러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일까? 근데 이제 보니까 작년 말을 기준으로 봤을 때 55만 6,850명이라고 합니다. 3천만 달러 이상이 전 세계 55만 명이 있어요. 전 세계가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1년간 14.4%가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2017년 이후에는 가장 큰 증가율이다. 특히 순자산 1억 달러, 아까는 이제 3천만 달러가 기준이었잖아요. 1억 달러 이상 자산가가 더 빠르게 증가했다. 이거는 아마도 저는 주식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주식일 것 같아요. 그래서 급성장하는 기술 기업을 설립하거나 투자해서 자산을 늘린, 그쵸? 역시 이게 기술 기업을 설립하는 거니까 주식이고 투자도 보통 주식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AI나 이런 쪽을 봤을 때 발전할 만한 회사를 설립하거나 이거를 투자를 해서 자산을 늘린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이 보고서에서는 분석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사실 반도체도 이 AI의 열풍에 좀 기인한 것도 있죠. 그래서 증가의 원인은 지난 10년간 고액 자산가 수가 꾸준히 증가를 했다. 당연히 돈이 풀리고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당연히 증가를 하는 건 맞을 텐데 근데 여기서 좀 많이 강조하는 게 증가 속도도 빨라졌다 이거였어요. 이거는 당연한 얘기죠. 10년간 고액 자산가 수가 계속 는 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증가 속도도 빨라졌다. 요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여 요인이 세 가지로 보는데 낮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은 좀 낮았다고 보는 거고 자산은 크게 상승하고 견조한 기업 실적, 그다음에 AI 투자 열풍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그 고액 자산가 수가 이제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다 봐도 이거는 부동산도 많이 올랐지만 AI 투자나 기업 실적 이런 걸 봤을 때는 주식의 상승폭이 굉장히 컸다라고도 좀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머스크님은 조만 장자죠. 예, 한국 돈 460억인데 그게 전 세계 55만밖에 안 되네요. 55만 밖으로 볼 수도 있고 뭐 55만이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서울도 세계 12위래요. 그러니까
자산가, 고액 자산가가 많은 도시 기준으로 보면은 12위라고 합니다. 인구 이제 900만 정도 된 도시죠. 12위고 증가율로만 보면 1위다. 지금 사실 한국의 경우에도 서울 쪽으로 지금 부가 집중되는 현상이 너무 뚜렷하잖아요, 사실. 잘못된 부동산 정책 때문일 수도 있고 인구 감소에 따른 이제 부작용으로 더 중심지로 몰리는 문제 때문에 발생한 걸 수도 있고 또 일자리나 이런 게 계속해서 인프라가 서울 쪽으로 집중이 되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서울도 굉장히 이제 자산가가 많은 고액 자산가가 많은 상위 도시이고 12위긴 하지만 이제 증가율이 1위다. 이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다. 만약에 이 증가율을 유지한다고 하면 서울로 집중되는 부가 더 심해진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3천만 달러 이상 자산가는 이제 서울에 그럼 몇 명이 있냐? 6,220명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12위고 서울의 특징은 전년 대비 36.3% 증가, 12개 도시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고 합니다. 절대수는 12위기는 한데 늘어나는 속도가 가장 빠르다. 코스피 증가율이 1위인 것도 있고 부동산도 꽤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커지는 불평등이라고 해서 이제 불평등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로또 1등을 15번에서 20번. 자, 보면은 1995년에서 2025년 자산 증가율을 비교를 했는데 피케티가 이야기했던 자본이득세, 자본세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근거가 되기도 하는데 최상위 억만장자 연평균 약 8% 증가, 자산 하위 50%는 연평균 3.4% 증가다. 위로 갈수록 더 빠르게 불어나는 구조가 지금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위로 갈수록 더 빠르게 불어나는 구조고 상위 0.001%의 부는 도대체 그러면 얼마일까? 전 세계 상위로 기준하면 고액 자산가 6만 명인데요. 이 6만 명을 기준으로 보면 평균 자산이 2억 5,400만 달러라고 합니다. 2억 5,400만 달러. 그래서 한국 돈으로는 약 3,800억 원. 상위 0.001%에 해당하려면 3,800억 정도를 버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별 분포는 미국이 37%, 중국이 10%, 독일이 5%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보고서에서 지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비율을. 자, 그래서 보면은 축구 경기장 하나에 들어갈 수 있는 인구가 전 세계 자산 하위 40억 명의 자산을 합친 것보다 3배나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다. 3배. 그냥 40억 명의 자산도 아니고 3배예요, 3배. 극소수가 인류 절반 이상의 부를 압도하는 현실이다.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더 이 경향이 가속화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기술이나 이런 게 좀 덜 발전했을 때는 그 약간 버는 돈이나 이렇게 늘어나는 속도가 이렇게까지 차이가 벌어지진 않았는데 점점 이게 벌어지는 것 같고 AI 관련해서도 이게 더 심화될 것 같아서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미국 CEO 보수도 폭증하고 있다.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25년의 기준으로 보면은 보수 패키지가 1억 달러를 초과하는 CEO 26명이래요. 한 해 연봉이 사실은 1억 달러가 넘는 CEO가 26명. 원래 전년에는 12명이었는데 크게 증가를 했다고 하고 사실 AI 관련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보수를 책정해서 주고 있다는 게 많이 알려져 있죠. 2021년 이후로 놓고 보면 최고치다. 이 중에 11명은 1억 달러도 아니에요. 2억 달러라고 해요. 11명은 이제 1년에 버는 돈이 2억 달러입니다. 2억 달러. 우리로 치면은 3천억이 넘겠죠. 지금 1,500원 넘었으니까. 예. 그래서 최고 경영진의 보수도 함께 치솟는 흐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미국 사회 내에서도 CEO가 받는 돈하고 일반 직원이나 노동자가 받는 돈의 차이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막 책도 많이 나오고 비판론도 많이 있기는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압도적 1위는 그러면 이제 누구냐? 일론 머스크래요. 순위에 오른 나머지 391명 합친 것보다 약 16배 많은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특수하게 회계 처리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보수식으로 해가지고 적용을 해서 여러 가지 적용을 한 걸로 알고는 있어요. 자, 또 다른 충격은 웰타워 임원진인데 미국 대형 실버타운 요양원 기업인 웰타워라는 회사가 있는데 임원 4명이 총 13억 달러의 연봉을 받았다. 자, 13억 달러면 조단이죠. 그래서 2조 됩니다. 2조. 그 샹크 비트라 CEO는 8억 2,100만 달러, 머스크에 이어서 2위인데요. 이제 연봉으로 이제 이 정도를 받는다. 팀 매큐 CFO는 1억 6,700만 달러다. 미국 기업 역사상 CFO 기준으로 최고 보수 기록을 경신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초고 자산가도 늘어나고 있고 초고 연봉자도 늘어나고 있다. 점점 이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갈 미래가 결국에는 이 격차를 완전히 좁히거나 이거는 이제 시스템적으로 완전히 바뀔 만한 큰 사건이 있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찰을 하면서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우리가 이제 얻어갈 것은 서울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다. 초고자산가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사실 서울 집값이 오르는 게 너무나 이해가 가죠. 이렇게 보면 너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혼 소송 굉장히 열심히 해드리고 있고 형사소송도 열심히 해드리고 있으니 주변에 홍보랑 이제 선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